당신의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진실.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는 인간관계의 복잡함, 억울함, 그리고 끝나지 않는 상처들. 혹시 당신도 내가 문제인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유명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에서 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낭독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가르침과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꼭 필요한 11가지 명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헤매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보다 누구를 과감히 놓아주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고대 중국의 지혜로운 사상가 장자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 당신을 빛나게 할 인연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이 여정의 끝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안과 존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장자는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고 귀로 상처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말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따라서 장자는 험담하는 자와는 귀를 끊고 아첨하는 자와는 눈을 감으라고 조언합니다. 진실은 조용하고 거짓은 요란하니 말보다는 침묵 속의 따뜻함을 택하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리며 그 바람에 동조하는 이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벽돌과 같습니다. 이간질하는 이는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음흉한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빌려 자신의 이익을 쌓고 도움이나 친절을 가장한 거래와 연출을 일삼으니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늪에 꽃을 심는 것과 같아 겉은 그럴듯해도 뿌리는 썩기 마련입니다. 또한 남의 단점만 들추는 사람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빛을 피해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둠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세상을 만만히 보는 사람으로 상대가 무너지면 자기 키가 커 보인다고 믿지만 진정 큰 사람은 남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충분히 큽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혼자 울림 없는 방에 서 있는 메아리일 뿐이므로 그들과 대화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의 세상엔 듣는 귀라는 문이 없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이와는 손을 놓아야 하며 사과를 모르는 이는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지 마세요. 그릇이 없는 이에게 물을 부어봤자 당신만 마를 뿐입니다. 아첨은 달콤하나 진실은 담담하고 말로 높아진 이는 말로 무너질 뿐. 진짜 실력은 대나무가 땅속에서 길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조용히 깊이를 더합니다. 결국 관계는 선택입니다. 장자는 그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사람 곁을 조용히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고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당신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당신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모든 것에서 조금씩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도 깊이 다루어지며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배신감에 아파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며 때로는 희망을 가지고 충고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은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천성은 아무리 좋지 않아도 되돌아온다는 로마의 격언을 인용하며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은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으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배신자라고 비난해도 소용없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김수연 작가의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해집니다. EBS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부부 갈등의 원인은 상대를 바꾸려는 비난과 강요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때로는 나에게 맞추는 것을 사랑이라 여기며 비난과 강요를 통해 상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자율성 욕구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강요는 수치심을 만들고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난받은 행동을 강화하며 상대의 마음을 외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분노가 남고 강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고쳐 쓰일 수 없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자조적인 체념이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겸손한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결혼 후 변했다고 느끼는 이유 중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기 습관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신과적으로 망상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변했다면 그것은 그 배우자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해서 변한 것이지 내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고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이치에 닿지 않더라도 개입할 필요 없이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고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오래도록 함께할 소중한 인연도 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절감하는 것은 심지어는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학창 시절의 동창이나 직장 동료처럼 그저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지나가는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 걱정을 위장한 모욕, 혹은 질문을 위장한 간섭 속에서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으며 미움을 쌓곤 합니다. 값비싼 명품을 사는 것이 낭비가 아니듯,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듯, 우리 삶에서 자라날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엄청난 감정 낭비입니다. 그만두면
끝날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친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사람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기에게 더 이상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마음 졸이고 끙끙거리며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는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여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는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유난히 선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중한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들은 왜 선택을 내리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이는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심화될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시간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다니엘 브랜드는 선택들이 정신 깊은 곳에 쌓여 그 결과가 자존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은 빈약해지고 빈약한 자존감으로는 책임질 자신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선택과 책임, 그리고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의 방식은 자존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운 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노트, 그리고 미래의 나침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완벽한 답안지는 없지만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용기와 책임감이야말로 견고한 자존감을 형성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합니다. 때로는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며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젊음, 한때의 진실과도 이별합니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합니다. 애도란 마음에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도 하고 미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여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잡고 그 실체에 다가서야 합니다.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압도에서 벗어나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내세요. 과거의 경험은 마음의 구조를 만들기에 우리는 곧잘 어린 시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불완전하고 감정과 맞물려 있기에 슬플 때에는 슬픈 기억이, 우울할 때에는 우울한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 문제의 시작을 진단하고 이면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과거에 붙들려 기억을 곱씹는 것만으로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들러의 말처럼 과거는 지금의 해설은 될 수 있지만 미래의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닌 애도입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를 향해 분노하는 대신 연약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외로웠냐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마음껏 울어주고 달래주어야 합니다. 잘 버텨서 잘 견뎌서 이제 더는 겁먹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과거에 묻어두고 자신을 과거의 기억으로 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 어떤 상처를 가졌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고 더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충분히 애도하고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한때 고동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책들을 읽었을까요? 서은국 박사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생존 매뉴얼이 담겨 있어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것은 모두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과 인간관계였습니다. 먼 옛날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인간관계는 여전히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로 남았고 관계에 지친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살펴보는 책들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고픈 순간에는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미움을 받아도 죽지 않는 신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연을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는 본능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감성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본능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당신과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세요. 상한 음식을 먹고 힘들었다고 했어. 모든 음식을 끊을 필요가 없듯이 힘든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일뿐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으세요.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또한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규정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삶의 유토피아적 목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만약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두었을 리 없습니다. 즉,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한다고 떠들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우울함과 슬픔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도 사람이 본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듯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을 누고 때로는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삶의 목적은 언제나 그 자체일 뿐입니다. 10번 중에 6,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10번 중에 1번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박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도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집니다. 생애 초반에는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 포부에 가득 차 있지만 생애 후반부에 접어들면 사랑이나 행복, 야망이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는 다만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며 주위의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왔다면 당신은 이미 생애 후반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표현했으며 이 시계추를 움직이는 힘은 욕망이기에 고통과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과 권태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욕망을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데이트 중 불쾌한 감정이 생겼지만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감정은 점점 커져 결국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밤새 상대방을 공격할 총알로 변모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상대방이 안부를 물어도 아니야 라고 끊어버리지만 사실 밤새 쌓인 불만은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상대방은 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변한 분위기와 알 수 없는 감정 표현에 당황하며 스릴러 같은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상대방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라며 관계를 놓게 만듭니다. 이러한 미스커뮤니케이션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상대방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잡다가 지쳐 나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솔직한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했다면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다루고 깊이 있게 끌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과거의 모든 불만을 끌어와 폭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도 머릿결이 좋아처럼 가볍게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나 내일 볼륨 매직 예약했어처럼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복잡한 내면을 알 수 없기에 명확하고 솔직한 소통만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는 이러한 부대낌이 별로 없다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당신이 하는 일이나 스펙이 아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묻는 Who are you?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사랑이 주는 이러한 도전들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관계는 피상적이 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고립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치는 결국 화병, 위염과 같은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감정 표현이 아닌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도 불편해도 잘 다루고 지배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소통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지? 혹은 내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을 경험하는 것은 대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드라마 속 재벌이 자신을 막대하는 여자에게 이끌리는 것처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당신의 이력이나 스펙을 묻지 않고 당신의 진정한 본질, 즉
Who are you?를 묻습니다. 사회적으로 익숙했던 기능들과 관계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매우 다릅니다. 이처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때때로 버겁고 부대끼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방치하게 되면 관계는 피상적이 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고립되거나 심지어는 폭발하여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니와 현수의 사랑 이야기는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미니는 연인 현수에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어린 시절 엄마의 말을 통해 누군가 해주는 말은 누구에게도 전하면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이 생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를 통해 숨겨져 있던 자신의 영역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이 주는 도전들에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창문들을 열어가며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깊고 의미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콘텐츠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고 음식을 소비하고 술을 소비하는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너와 나 자체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계에서 의미 있고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고 싶다면 반드시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 깊이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의 인생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러프하게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여기 찢어졌다거나 나는 떡볶이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이 시장이어서 그랬다와 같은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상대방이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를 함께 방문하는 것처럼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역시 러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를 좋아하고, 엄마는 돈을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를 좋아한다거나, 우리는 별로 말이 없고,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다와 같이 가족의 분위기나 특징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서로에게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나 숨겨진 이슈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심했어.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다거나, 그때 그 오빠를 만났다는 이야기처럼 개인적인 아픔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 6개월 정도 지나 관계가 충분히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 합니다. 관계 초기부터 너무 깊은 비밀을 공유하면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가진 어두운 과거로 집이 망하고 할머니가 키웠으며 친구는 걔밖에 없었다는 등을 관계 초기에 다 말한다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 관계가 깊어졌을 때 커플링을 보며 사실 나 5살 때 집이 망해서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지금 도구는 어디 있니? 데리고 오라고 할 만큼 애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오랜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서로에게 지도를 잘 그려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공유를 통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질색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후회입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며 마음을 불쾌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후회는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이러한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회에 관한 오답 노트를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늘 비슷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기에 이미 했던 후회라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보면 반복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나이에 대한 조바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청춘은 어떤 20대와 같은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지만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에서는 지금이 제일 늙은 날이라는 생각에 새로 바뀌는 나이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바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몇몇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조함과 문제는 시야를 좁혀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게 했고 어떠한 목표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남들보다 조금 더 늦었고 내 나이에 맞는 삶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새로운 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도전은 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23살은 20살의 애틋함으로, 26살은 23살의 가능성으로, 29살은 2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20대뿐만이 아닙니다.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고 하고, 50대에는 40대를 젊다고 하며, 60대에는 50대를 한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반복된 후회를 기억해내면서 더 이상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에 쫓기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책을 쓸 엄두를 내면서 드디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롭게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 조바심이 날지 모릅니다. 장기적인 꿈을 품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하며 당신의 시작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삶은 망설이기에 너무 길고 조바심을 내기에는 더욱 길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당신은 새로운 페이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찾아 헤매던 저는 오랫동안 답을 찾고 싶었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제가 찾은 답은 놀랍게도 사랑이었습니다. 행복은 성취가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도 아니었고 삶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진부하도록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어 할까요?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박사는 사랑이 누명을 썼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통제받으며 때로는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상벌이 내려지는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잔혹하게 통제하고 조건을 붙이며 그것을 사랑이라 믿곤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지독히 왜곡했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대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스토커의 최후 변론이 진실이 될 수 없듯이 사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랑의 방식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 내 곁을 조건 없이 대하고 다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세상에 다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니 부디 당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통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